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한 꿀밤을 2대 쥐어 맞았죠. 30년물 금리 올라간 거 봤니? 이놈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하고요. 야, 파월을 건들면 되겠니? 이놈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트럼프가 뭐 또 없으면서 무기도 없으면서 저렇게 또 까불다가 또 혼나네. 이제 아이고 모양 좋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미국이 어떤 무기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처럼 미국이 공격하다가 아이고 내 발등을 찍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게 되는 상황이나 혹은 중국이 뭐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할 수 있는지 이런 구도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금리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2022년에 사실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금리를 올린 거죠. 아니 뭐 금리 올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양털 깎기 요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 보시면 유아인이 달러로 부채를 엄청 많이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보고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막 도장을 꽉꽉 찍으면서 달러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미국이 달러로 대출을 쉽게 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달러를 가지고 와 우리나라 부자 됐다, OECD도 들어갔네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에서 야 돈 내놔라, 돈 갚어, 돈 내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달러 없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빌렸어? 아니 그럼 금리가 싸서 빌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IMF가 우리나라 와서 자 일로 와보세요. 돈 없으면서 그렇게 돈을 쓰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올려서 내 맘대로 구조조정을 막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양털 깎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이 미국이 설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빌려줘 놓고 돈 내놔 라고 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안 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 정부에서 빌린 국채 중에서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주식마저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4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 뭘 해 그래가지고 돈 내놔 라고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요. 중국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해놓고 있다는 거죠. 돈 빌려준 것도 여기 알아서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중국을 망가뜨리려는 계획 실패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프지 않았냐? 아닙니다. 진짜 아팠던 게 있는데요. FDI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금융상품이 아니라 직접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위안화로 돈을 바꿔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 돈을 우리는 FDI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FDI가 급감했습니다. 물론 금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공급망이 분리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기업들이 돈 싸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나왔어요. 롯데쇼핑 나왔습니다.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FDI라고 하는 이 금액이 과거에는 뭐 100빌리언 달러씩 분기에 나왔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딱 0원. 중국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돈 싸들고 나와 이제 야 중국에서는 장사 못해 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과거에 1990년도부터 한 번도 돈 싸들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게 거꾸로 된 시점이 2014년에 처음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입장에서도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고 지금 싸들고 나가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프죠.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경제가 안 좋죠. 금리를 높이면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문제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금리라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 전에 30년물 국채 금리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30년물 금리 올라갔다가 진정돼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거 금리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금리라는 무기는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려고 금리 올려? 이거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 무기, 트럼프가 가지고 1번 무기 더 이상 쓰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요, 공급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일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공급망과 관련된 거는 관세인 거죠. 관세 높인다, 니네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그리고 반도체, 나 이제 반도체 안 줄 건데,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로 보면은 중국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관세 때려도 전화도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국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이 공급망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요, 중국의 소비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급도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한번 꺾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씩은 과거보다 훨씬 더 소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반면에 공급은 어떻게 됐냐면요, 공급도 이렇게 따라가다가 코로나도 한번 꺾인 이후로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서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씩 남는다라는 이야기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시면 소비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공급 과잉,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이 소비는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안 좋아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딜을 친다면 여기서 딜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베센트 장관이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어차피 이거 남잖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생산 좀. 니네 좀 줄여. 이거 우리도 좀 하자. 제조업 우리도 좀 하려니까 좀 도와줘. 야, 관세. 야, 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 좀 많이 남긴 하지, 그지? 이거 좀 줄이거나 소비를 좀 늘리긴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맞긴 맞잖아. 그래, 그러면은 좀 관세 뭐 기분 나쁘긴 한데 좀 협상 좀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공급망을 이용해서,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한테도 아픕니다. 이게 뭐가 아프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과 2번 모두, 1번은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거고요. 2번, 공급망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참 관세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도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든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에너지 자립 국가입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셰일 에너지가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에게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현재 1,3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은 이거를 플러스 300 정도 더 할까? 300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지금도 이미 충분히 생산을 많이 해서 남는데, 에너지가 남는데 더 생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출 더 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중국은요,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요, 전체 1,400만 BD입니다. 1,400만 배럴을 하루에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1,400만 배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400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면요. 이 차이를 보면 약 1,000만 배럴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배럴이나 차이가 나고 미국에서는 300만 배럴이나 남는다. 이 상황 자체는 미국과 중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300만 배럴이 남는다. 이거는 다른 데서 안 사와도 되니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유럽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나라들한테 야, 우리 거 좀 사가. 우리 남어. 가스 남어. 기름 남어. 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한국 니네들 저 관세 안 받고 싶으면은 뭐 카타르에서 뭐 가스 가져오려고 그랬어? 카타르는 뭔 소리야? 야, 우리나라 거 갖다 써.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뭐, 야, 러시아에서 가져오려고? 안 돼. 우리 거 갖다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협상 무기를 뭘 하는 거냐면 관세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너 이거 안 사가면 나 관세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보통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을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미국은 지금 을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를 통해서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1,000만 배럴이 부족해요. 매일 1,000만 배럴씩 수입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쪽에 가가지고 야, 푸틴 너 저기 중국 진짜 잘 믿지 않냐? 너? 그렇지 않냐? 야, 내가 어디 뭐 우크라이나 땅 좀 더 떼어줘? 그러면 나한테 좀 잘 좀 들어봐봐. 러시아 너네 있잖아. 중국한테 그거 가스 뭐 밸브 해가지고 주고 있더라. 그거 끊어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중동한테 가서도 사우디한테도 가서도 야, 빈살만 너 바이든한테는 이렇게 인사했잖아. 나랑 악수하고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중국한테 주는 거 있잖아. 끊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1,000만 배럴이나 에너지를 사와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기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쩐주잖아요. 러시아와 중동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우디 니네 미국한테 파는 거 없더라? 미국이 안 사준다며? 아니 우리 사줄게. 우리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편에 야, 위안화로 할까? 어떻게 할까? 좀 앉아봐봐. 좀 맛있는 거 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푸틴하고도 충분히 그런 협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동 지역이 이 과정에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와 공급망, 그 다음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싸움에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를 놓고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나면 다시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달러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는 저는 달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축통화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금 최근에 달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예외주의는 무슨 개뿔,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유로화 가치도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그냥 통째로 말해서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달러만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달러 안 믿으면 뭘 믿을 건데요? 솔직히 달러 안 하고 그러면 유로화로 다 할 거예요? 엔화로 다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러의 위치가 흔들린다? 흔들리죠. 하지만 그것이 통째로 흔들려가지고 달러가 기축통화 아니게 된 상황까지 갈 수 있냐?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뢰가 흔들리는 건 맞지만 이것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보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패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량을 스테이블 코인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들이 사실 이 관세 때문에 숨어져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될 것도 이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쓸까요? 안 쓸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화의 가장 큰 위협은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로화든 엔화든 스테이블 유로, 스테이블 엔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를 이제 와서 고민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달러와 관련된 것은 특히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흔들리는 건 맞아요.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안화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거죠. 위안화의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이제 뭐 5%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위안화의 영향력이 지금 급증하고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달러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인 파월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진짜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달러를 지킬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연준을 건드린 거는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면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 실제 골드를 미국 내 땅으로 이동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세상이 커지는 것 이것이 모두 미국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잠깐만 또 왜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비트코인이 또 여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또 이제 비트코인을 쓰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경로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비트코인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101과 투자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2030들을 위한 투자 리셋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야 이번에 수강생들을 위해서 라이브 한번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그래 수강생들만 하지 말고 우리 구독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8시부터 100분 동안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가지고 설명을 이 칠판에다가 막 쓰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근데 이 영상은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 다시 보기는 없으니까 시간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밑에 있는 댓글로 신청해 놓으시면 알람 신청도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라이브가 끝나는 시점에서 클래스 101과 저희가 함께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다툼을 그냥 단순하게 관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금리,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 달러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다툼,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